원정욕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인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는 오늘 좀 개인 사정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헬마와 진행을 하고 잠시 후에 특별 손님을 좀 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달 7일에 우리 정부의 이제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대한민국 정부 채널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인데 이게 이제 내용이 막상 들여다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할 것 같은 홍보 내용들이 이제 같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세금 3천 몇백만 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야당이 뭐 비판했던 그 그렇습니다. 영상이죠?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로 10억 원의 예산 정도를 사용을 했다. 뭐 여기 이제 이런 논란까지 더해졌던 문제인 건데 추가로 10억을 더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천 몇백만 원을 말 그대로 직접 제작비? 그렇죠. 제작 비용이 이제 3,800만 원인 거고 추가로 거기에 이제 홍보를 위한 비용이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됐다라는 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이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1,644만 조회수를 넘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건. 초 메가 히트죠.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그렇죠. 저희는 16만 회만 영상 조회수가 나와도 잘 나오는 건데. 물론 아이돌 뭐 억으로 넘어가는 거 있는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 그렇죠. 그건 블랙핑크 정도 돼야 이제 1억 조회수니까. 10만 넘어가도 고마운데 1,600. 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식 정부 채널에 이제 채널 구독자가 27만 명이고 영상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기 좀 어려운 영상이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조회수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저희 그 시선집중 촌철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런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아침에도 가봤는데 좋아요 이게 눌린 횟수가 1,000회 정도밖에 안 된다. 조회수는 1,600만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고 그렇죠. 그리고 입소문이 많이 나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영상 조회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좋아요가 1,000회인데 어떻게 영상 조회수가 1,600만 회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 정부 채널에 게시된 비슷한 영상들 예를 들면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라는 홍보 영상이 있고요. 우리 바다 방사능 유입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비슷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된 정부 홍보 영상들 어떤가 봤더니 조회수가 전부 평균 1,000회를 넘기가 좀 어려운 1,000회. 만 배 차이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유독 한 영상만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조회수 이거 조작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까지 있었습니다. 김성애 전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게 돈을 주면은 조회수를 올려주는 업자들이 있다. 그래서 담당자가 실제로 이제 영상 조회수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뜯어보면 어느 나라에서 접속했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업자를 쓰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접속한 횟수보다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조회수를 많이 올리는 양상으로 나타나니까 그거 확인해 보면 이게 진짜 조회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옛날 팟캐스트 시에도 이런 어떤 의혹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팟캐스트 또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금 메커니즘으로 뭔가 이제 그 숫자 막 올려주는 업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이거는 지금 조회수가 1,500회라고 하네요. 보니까. 1,500회. 예. 그러니까 이제 딱 10,000배죠. 그러니까요. 10,000배 차이가 나는 수준이니까. 민주당의 이제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YTN에 출연을 해가지고 가수 임영웅 씨, 초 슈퍼스타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1,600만 회 간 게 있는데 1년 걸렸다. 1년. 네, 한 달 만에 1,600만 회를 넘어선다는 거는 임영웅보다 더 조회수 파워가 있다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조회수는 광고로 인한 효과였다라는 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석진영 문체부 여론과장이 기자들이 이제 질의를 했더니 답변하기로 광고 때문에 영상 조회수가 늘어난 것이다. 원래 광고를 투입하면 조회수는 당연히 산출되는 산출물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 대한 광고를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기만 하는 우리 촌철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해봤으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해봤으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그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기능 중에 하나로 해당 영상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대신 돈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장 남천동이라는 채널인데 네. 영상을 클릭하면 저렇게 홍보라는 이게 별도의 이 메뉴가 따로 있고요. 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단계별로 다 이제 결제로 다가가도록 영상을 이제 그 홍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 그러니까 광고를 보게 될 시청자는 누구인가요라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노출을 시킬지, 네. 연령대나 성별이나 뭐 좋아하는 관심사나 굉장히 세부적으로 광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쉽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알고리즘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20대 남성 시청층 베트남에 사는 시청자한테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지정을 해가지고 광고를 돌려달라고 광고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저한테 그러니까 막 뜨는 영상이 그러니까 제 어떤 뭔가 저기 유튜브 앱에 그러니까 쭉 뜨는 게 일본 광고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홍보에.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무작위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기에 노출시켜달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을 보다 보면 중간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 중간 광고가 제 영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광고에. 그렇죠. 광고에. 영상 자체를 광고로 노출시키는 거죠. 아, 예. 근데 이런 이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광고비 자체가 막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광고를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이 영상처럼 1,600만 조회수 정도가 나오려면 아마도 문체부에서 썼다는 홍보 비용 10억 원 대부분을 투여했을 것이다. 아, 추정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건데 네. 문체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홍보 영상 경우는 국내에만 한정해가지고 광고 노출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글로벌로 광고 노출을 시켰던 케이스가 이 2021년, 2020년 이 여간에 있었는데. 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범 내려온다라고. 그 글로벌 히트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날치 밴드가 네. 이제 광고를 했었던 한국 관광공사에서 제작을 했던 예.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이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상 시리즈가 그때 우리 문체부에서 100억 원 정도의 광고 집행을 했었던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아, 그 광고 100억씩이나 집행했었어요? 그때 이제 2탄도 있었는데 머드맥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즌 2였는데 경운기 몰고 쫙 바다로 갯벌로 나가는. 네, 제천이었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운기 몰고 아마 나갔던. 태안이었던가 어디였던가. 태안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대구의 뭐 재래시장도 홍보하고 뭐 이런 어떤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이제 전 세계에 소개한다는 의미로 관광공사에서 만든 영상이었는데 네. 시즌 1, 2로 합쳐가지고 총 14편이었습니다. 오. 그 14편에 대해서 2년에 걸쳐가지고 100억 원 정도 광고 집행을 했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국회 정청래 의원실에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 그때도 이거를 광고비를 별도로 이만큼이나 써가지고 홍보하는 게 맞느냐. 자연적으로 히트한 게 아니었네. 그러면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 경우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게 리듬 오브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영상 콘텐츠가 워낙 좀 화제성이 있고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광고 뒤에 이제 후속으로 붙는 조회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광고 효과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조회수다. 왜냐하면 14편 합쳐서 9억 조회가 나왔기 때문에 9억 조회수는 이제 광고비 100억 원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였고. 그럼 가성비가 있었다 그거는. 가성비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당시에 이걸 이제 조회당 비용이라고 광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스트 퍼 뷰라고 해가지고 CPV라고 하는데 얼마나 광고비를 집행한 효과를 받느냐를 이제 따질 때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비 집행하는 거에 맞춰서 한 사람이 이 영상을 시청하게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냐. 요거 따지거든요. CPV가 그 당시에 한 8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한 사람 보기 하는데 8원 들었다. 8원 정도 들었다. 예. 근데 이게 이 광고 업계에서는 8원으로 한 명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드림 조회수라고 하더라고요. 꿈의 수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다. 굉장히 싸게 먹힌 거다. 요 얘기. 왜냐면 이제 이를테면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 배너 광고를 한 번 클릭하면
클릭 비용을 100원을 광고비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띄우는 거는 별도고 만약에 그 배너 광고를 보고 뭐 포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바로 100원이 광고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 경우는 이제 CPV가 어떻게 보면 이제 100원인 셈인데 네이버 광고도 그 정도 수준인데 영상을 1회 시청하도록 만드는 게 8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이 광고였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격상 리듬 오브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한국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 영상이고 거기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올렸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이 목적이 있는 물론 거기에는 우리 수산물의 이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광고 의미도 있습니다만 성격이 약간 좀 다르죠. 관광공사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 집행이 이 합당하냐는 논란 거기에다가 그만큼 효과를 받느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된다. 제가 어저께 계산해 보니까 요 영상 같은 경우는 CPV가 한 61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배 정도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졌던 셈이죠. 10억 대비 1,600만 따지면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종류 고리니까 지적하고 싶은 거는 리듬 오브 코리아의 광고비 그 논란 때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보수 매체들이 굉장히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써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느냐 유튜브 돈만 벌어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독 이번 정부의 이 홍보 영상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안전홍보 영상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썼다는 얘기도 없고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기사가 안 나오고 있다. 아니 근데 관광공사 그거는 우리 거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거죠. 우리 거 홍보하니까 세금 쓸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후쿠시마 그 알프스 장비 안전성을 홍보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근데 거기 우리 세금 왜 써요? 그러니까요. 그게 1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광고 집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적해야 되는 언론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같이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3천 몇백만 원 들어서 영상을 제작했다. 그래서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저는 그 생각만 했는데 그 뒤에 또 10억 원에 또 문체부 예산이 또 따로 투입이 됐다. 추가로 투입이 됐다. 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는 거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해봤자 뭐 사족일 것 같고 나머지 평가는 우리 촌철님들이 충분히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함께할 수 없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주제가 주제인 부분이 있어서 이분을 좀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그 주인공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회장님을 또 모신 이유가 오늘이 8월 25일인데 언론의 예측에 따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에게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을 수여를 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장님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죠? 오늘 오후에 임명장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굉장히 침통하고 착잡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4일 전이죠. 과천 방통위 앞에서 언론단체들하고 야4당 그 관계자들하고 집회를 했거든요. 그날 그 KBS MBC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이 방통에 올라갔던 날인데 그때 집회를 하면서 그날이 MBC 이용마 기자의 4주기였어요. 네네네. 이용마 기자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착잡하고 침통한 마음이 계속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방송 민주화 투쟁 때 이제 맨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투쟁을 했고, 근데 또 해직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을 등졌던 분인데요. 벌써 4주기였군요. 그러니까. 이용마 기자를 사지로 내몬 것이 사실은 그 당시 MB 정권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언론 와해 공작 그 핵심이 바로
이동관 씨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날이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김동완 회장을 모신 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그 보도를 보면은 뭐 지면과 화면을 보면 뭐 정량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 예. 기자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이거는 사실은 지면 화면만 봐서는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자협회장이시다 보니까 누구보다 좀 잘 아셔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자 오늘 모셨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동관 후보자요. 그 15년 전 MB 정권 때 이 이동관 씨가 했던 행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영방송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걸핏하면 신문에 대해서도 비판 기사가 나가면은 기사 빼달라 어쩌달라 이렇게 요청이 많았고요. 실제로 MB가 그 당시에 그 일본 가가지고 좀 실언을 했었어요. 이런 기사도 좀 쓰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언론계 이제 호흡석을 한때 했었죠. 되게 유행했던 그 마사지라는 이제 그 예. 표현이 되게 유행을 했었던데 또 그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번 인사청문회 때는 이제 비슷하게 스핀닥터라는 단어를 또 유행을 시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5년 차 이상 기자들, 시니어 기자들은 이동관 씨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6월 중순쯤에 그 기자협회 회원들은 과연 이동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긴급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무려 80%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고요.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저 인터뷰할 때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할 때 그렇지 않아 이걸 인용을 했더니 그 설문조사 어떻게 믿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던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정확히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은 보통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에 무려 2,199개의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 평균 응답률이 9.1%였어요. 그런데 이번 기자협회 조사의 응답률은 무려 13.3%였습니다. 기자협회 회원들이 11,000여 명 되는데요. 예. 1,473명이 응답을 했고요. 예. 응답률이 높으니까 신뢰 수준도 자연히 올라가겠죠. 예. 보통 1,000명 조사하면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1 정도 되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6%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다는 신뢰 수준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한 그 예, 조사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동관 씨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80%가 반대, 찬성은 13%였고요. 요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거 뭐 진보 언론 기자들만 조사한 거 아니냐라고 또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체 유형별로 그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조사를 했고요. 물론 방송 기자들, 그러니까 15년 전 공영방송에 종사했던 방송을 장악당했던 이분들의 어떤 반대 의견은 더 높습니다. 사실 90%가 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방송사 소속 기자들이 92.8%, 지상파 방송 기자들이 90.1%. 그런데 조중동이 포함된 서울 소재 종합일간지 75.8%가 이동관 씨 임명에 반대를 했고요. TV조선이나 채널A를 포함한 종편 채널, 보도 전문 채널 합쳐가지고 74.5%가 임명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뭐 다른 종합일간지, 다른 종편, 다른 보도 전문 채널과 섞여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중동이나 종편 기자들도 50% 이상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평기자만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편집국, 보도국, 간부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것도 역시 그 골고루 퍼지게끔 국장급, 부장급, 차장급, 평기자 다 골고루 퍼지게끔 했고요. 성별, 지역별 굉장히 표본을 그 골고루 퍼지게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기자의 절대 다수도 되게 비판적으로 보면서 반대한다.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임명장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언론계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인사권자가 안 듣고 있다.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관련해서 기자협회가 또 창립 59주년? 예. 올해가 59주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9주년 맞아가지고 또 조사한 게 또 따로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가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8월 17일인데요. 7월 말 8월 초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변하지 않는 공통 질문들이 있어서 기자들의 인식 추이를 또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자들이 체감하는 언론 활동 자유 정도를 물었더니 매우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언론 활동이 자유롭다고 평가하느냐 이 질문에 자유롭다는 응답이 25.8%,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이었고요.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그 2배가 넘는 63.2%였습니다. 네. 전혀 자유롭지 않다가 28.3%, 그러니까 자유롭다라고 얘기한 수치보다도 전혀라는 그 수식어를 그 붙인 기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작년에 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이후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일단 찍히면 불이익이 온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매체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매체가 적었을 때는 기자실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뭉치는 것도 있었고 이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이른바 좀 단꼬라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대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만 해도 뭐 40개 언론사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싸우더라도 우리는 뭐 정보에 배제되면 안 돼. 우리까지 뭐 우리는 그냥 묻어가자. 이런 어떤 인식들이 크고요. 또 민영 언론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주들이 그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 권력 눈치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도 응답률이 높았습니까? 이것도 아까 평균 대국민 여론조사 평균 응답률이 9.1%라고 했는데 이것은 9.2%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도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언중유골에서도 비슷한 이슈를 많이 다루긴 했는데 뭐 이를테면 MBC 기자에 대한 이제 전용기 탑승을 대통령실이 막는다든지 아니면 가끔 이제 대통령이 그 기자들하고의 뭐 간담회 비슷한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뭐 떡볶이를 같이 먹는다든지 뭐 그런 자리에서 특정 기자가 화이팅 뭐 이런 걸 외친다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매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기자실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좀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언론을 향한 부당한 그 행위가 일어날 때도 단일 대우로 이제 맞서는 듯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 작년 가을에 MBC 전용기 배제 조치가 있었을 때 대통령실 대통령실 안에서 부당하다라고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취합했을 때 42개 언론사 중에서 제 기억에 37개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기자실 안의 여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거죠. 표출을 할 때 공동 성명조차 못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동관은 아직은 임명장 안 받았으니까 그냥 후보자. 후보자가 YTN을 상대로 1차 3억, 2차 5억. 민사만 민사의 경우에만 그러니까 도합 8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 소송도 함께 제기를 했는데 이게 소송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인지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인지대 이것도 꽤 들었을 텐데. 1%인가요? 0.1%인가요? 네, 아무튼 뭐 그건 둘째 치고. 그러니까 동일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그 2번 연속해서 민영사 소송을 건 거에 대해서 기자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정말 한마디로 황당하고 또 이 겁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중재에도 갈 수 있고 거기서 소송이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그때 이제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는데 곧바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너희들 까불면 죽어. 한마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징벌적 손배제 얘기를 또 안 끝낼 수가 없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반대했던 징벌적 손배제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동관 후보가 또 들고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다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헬마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2차에 걸친 소송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언론 종사를 한 지 꽤 오래돼서 이를테면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좀 그 쟁점이 되는 게 실제로 언론사가 사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로 간다는 거는 해당 언론사가 우리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뭔가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가게 되는 건데 YTN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자막 사고라서 사진 사고. 뭐 우리가 이제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사과한다까지 직접적으로 바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에도 거치지 않고 이제 고소로 직행을 한다는 거는 이건 문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실제로는 자신을 향해서 이제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사전에 이제 차단하기 위한 복합적인 목적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일반 그냥 시민이 언론의 어떤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법적 구제를 받아야 되죠. 예.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를 안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얘기가 좀 다르죠. 뭐냐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억울함과 어떤 진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뭐냐면 그 자기의 어떤 스피커가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언론이 또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 보도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됐다가 이제 명예훼손인데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기 구제 수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어떤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공직자가 공직 수행 과정과 관련된 보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정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감수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니까. 그래서 이제 함부로 저기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조신하게 돼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을 자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다. 예. 명예훼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공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저기 이제는 유튜브 채널까지 언급을 하던데 국민의힘에서 우리 그 헬마가 그 뉴스 보셨죠? 아, 네.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언론 매체들의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공영방송이라든지 신문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역할을 하고 유튜브 방송들이 하는 역할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계가 좀 모호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언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제도권 안으로 이제 포괄시켜서 장치가 작동하게 할 거냐는 고민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언론으로 그 등록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면 결국 유튜브 채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비슷하게 고소고발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세미나하면서 나왔던 거 보면은 뭐 삭제, 차단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일 그러니까 그 의아했던 부분이 그게 가능하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유튜브가 네 해주겠습니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채널 운영자가 뭐 삭제를 한다면 그 예외로 치고 네. 나 잘못 없는데 내가 왜 삭제를 해 이렇게 돼버리면 유튜브에 이제 요청을 해도 유튜브가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제 역할이 중요하게 될 텐데, 이를테면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악의적인 가짜 뉴스, 뭐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통위에서 유튜브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차단하는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뭔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그런 사안은 변론으로 하고. 일종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해서 이제 보도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는 아마 분명히 어려울 텐데 그거를 결국 사기업인 유튜버와의 협조 여부에 이제 달려 있도록 하는 게 옳으냐 그것도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그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팟캐스트를 규제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거의 된 게 없죠. 작동이 안 됐죠. 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누가 판단할 것이며 누가 제재를 할 것이냐가. 그러니까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정파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포털 얘기 나왔고 방송 얘기 나왔고 유튜브 얘기 나오고 신문은 어떻게 된대요? 뭐 신문까지도 지금 굉장히 그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한겨레 같은 경우에 지난해 굉장히 큰 적자가 있었고요. 또 이 신문들이 사실은 그 정부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부 홍보 대행물 그리고 그 외관 사업이라고 그러죠. 대쇄하는 거.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좀 수입이 적지 않은데 일단
정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보수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많이 좀 진보 언론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정부가 발행하는 간행물 이런 것도 대행하는 게 보수 정권 때는 또 보수 매체가 도맡아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 같은 경우도 어렵지만 민간 기업 광고에서도 또 대기업이 정권 눈치 보기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세하는 거 인쇄를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인쇄 시설이 없는 그런 신문사들이 그러니까 뭐 주간지라든가 주간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이렇게 인쇄 대행을 인쇄 대행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또 그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향신문에 얘기하면 맡겼던 거를 뭐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간단히 이제 그 공돈 자금줄을 조인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니 실제로 이제 국정원 이번에 이제 공개된 국정원의 언론 그 감시 문건들에서도 나왔었던 게 뭐 경향신문에 어떤 업체들이 광고하는지 확인해가지고 뭐 보고하라라는 내용도 있어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다름 아니라 이제 이동관 홍보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 되면 비슷한 지시가 또 어디를 향해서 나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이 아마 신문 업계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그냥 뭐 아무 그러니까 요인이 없는데도 광고는 어차피 줄어들게 돼 있는데 여기다 이런 현상까지 만약에 이제 그 덧붙여진다면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논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지면이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김동훈 회장의 전망대로 오후에 임명장 받을 거라는 건데 같은 언론계 후배잖아요. 예. 이동관 후보자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예. 자, 이동관 후보자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공영방송을 이렇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데요. 공영방송이 편향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지난번 대선 때 결정적인 어떤 이재명 후보가 이 표를 많이 깎아먹은 것이 그 부인의 쇠고기 버카였잖아요. 그거 보도 어디서 했죠? KBS 특종이었거든요. 24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고배를 마셨는데 이 보도가 없었다면 이것이 몰랐다면 승패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공영방송은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목적이지 여당 야당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 공영방송을 장악해가지고 굳이 윤석열 방송 국내인 방송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헬만 혹시 뭐 남길 말 있습니까? 저는 이제 협회장님 말씀드리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국면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매체의 최선두에는 TV조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원래 시작은 거기서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어느 특정 매체의 뭐 사장단을 바꾸고 거기에 이제 임원진을 바꾼다고 해서 언론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 특종이 손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보도하지 않을 것이냐, 혹은 이제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본령을 기자들이 다 이제 망각한 채 뭐 방통위원장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것이냐,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지난 역사에서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시도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미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언중요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